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3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개념 문제 중에서도 사실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변형한 문제들을 많이 냈던 것 같고, 사실 도표통계 문제 중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어도 되게 막 긴 글로 막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표통계에 약간 익숙치 않은 여러분들이 좀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도 약간 낮게 한 40점대 중반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3월 학평 점수에 너무 영향은 받지 마시고, 일단은 3월 학평을 통해 가지고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빡세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1번부터 해가지고 바로 전문항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 노력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지. 당연히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었냐 안 되었냐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간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의도가 개입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 니은 바다가 흡수한 열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는 인간의 의도가 딱히 개입될 수는 없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다가 흡수한 열에너지가 거꾸로 방출되는 거는 뭐 화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인간의 의지가 딱히 개입되지 않은 자연현상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어요. 디귿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라는 표현 자체도 딱히 인간의 의지가 계속되는 것,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고위도 지역의 온도 상승 같은 것도 결국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 딱히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는 없고 그냥 자연현상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거라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물리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리을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거는 보통 연구자들이 하는 활동이지, 그치? 인간이 확인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의식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거기 때문에 사자자사 이렇게 되겠어요. 1번. 사회현상은 몰가치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현상은 몰가치적이지 않습니다. 몰가치적인 건 자연현상이고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게 자연현상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2번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가 적용됩니까?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필연성이랑 개연성이 반대말이고 필연성이 자연현상에, 개연성이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3번 니은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사회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고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만 나타난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고, 4번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자연현상에 비해서 기억과 같은 사회현상은 법칙 발견이 어렵죠. 상대적으로 자연현상은 법칙 발견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회현상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회현상이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5번 리을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라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었죠. 자연현상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온다, 분명하게 나온다. 사회현상이 상대적으로 예외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칙 발견하기도 어렵고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불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정답 3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2번 가 나는 고등학생의 도박게임 중독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나. 근데 이거 주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제가 뭔지 모르니까 선지를 슬쩍 보고 넘어가면 주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보통 쌤이 지금 이제 개념 완성 때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 도표통계 특강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킬더킬러, 그리고 다음번에 있을 타임어택이라는 다음 커리큘럼에서 계속 얘기하게 될 내용, 문제 주제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선지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이거 양적 연구잖아. 그럼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거고, 가랑 나가 서로 다른 연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질적 연구, 하나는 양적 연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도박 게임에 중독된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거 면접법이잖아. 대화한다는 얘기가. 면접법을 사용하는 건 역시 질적 연구. 정확히는 면접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동기와 일상생활에서 도박 게임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의 동기, 가치관, 내면 세계,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질적 연구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도박 게임 중독이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명확하게 얘기해줬고,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럼 질문지법 사용했으니까 오케이, 양적 연구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고,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것도 다 양적 연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수가 있죠.
1번 질적 연구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그건 양적 연구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 주시면 되고요. 양적 연구가 이제 가설 같은 거 세워가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2번 양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그 질적 연구고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우리 개념 완성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이런 거는 질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라서 양적 연구엔 해당되지 않는다. 3번 질적 연구와 달리 양적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것도 쌤이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철저하게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선험적 자료, 관찰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게 양적 연구든 아니면 질적 연구든 둘 다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무슨 선험적 자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요 사회문화 혹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둘 다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4번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문헌연구법이든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면접법이든 참여관찰법이든 우리가 아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주관적 인식을 연구는 할 수 있다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했었죠.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자료 수집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관적 인식이라는 걸 질적 연구의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통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양적 연구는 계량화되고 통계화되기 어려운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는 탐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일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에서도 이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치관이나 동기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울 뿐이죠.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5번 가와나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맞죠? 질적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법이든 혹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법이든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 대상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든 간에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언어적 상호작용이 없으면 아예 자료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5번이 정답 되겠어요.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A랑 B가 각각 관 아니면 탈인데 B에 비해서 A는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 서열을 중시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 이거 명확하지, 그치? 관료제, 탈관료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계가 중요해. 위아래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방식의 소위 말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혹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위계를 중시하고 위아래가 딱 구분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업무가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거는 관료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A가 관료제인 거고 B가 탈관료제인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A와 달리 B는 요거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통 추천하는 거는 관료제, 탈관료제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좀 더 좋은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없는 기준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답이 다르게 나오는 질문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구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나에는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확인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별로 안 어렵죠. A와 달리 B는 탈관료제는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나타난다. 관료제랑 다르게. 아니죠. 이것도 쌤이 항상 관료제, 탈관료제든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실제론이든 명목론이든 대립되는 개념들을 배울 때는 항상 공통점부터 외워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는 원래 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공식 조직의 특징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 과, 위, 체, 분업, 공통. 공식 조직은 과업 달성 목적으로 위계와 체계가 나타나고 분업을 하며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를 한다.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는 원래 공식 조직의 특징이라서 관료제, 탈관료제 둘 다 결국 공식 조직의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A든 B든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공식 조직에서는 어차피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나타난다. 그 둘 다 2차 집단이다.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통점으로 잡아주시면 달리를 가치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하지, 그치? 이런 걸 다른 말로 연공서열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말하는 짬밥인 거야, 짬밥. 짬밥이 높으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올라가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게 관료제라면, 탈관료제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만 본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상대적으로 연공서열,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하는 게 맞고요. 디귿,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 정도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관료제랑 탈관료제가 서로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
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업무 수행 방식을 표준화시키는 거. 다른 말로 매뉴얼이라는 걸 딱 잡아두는 거. 정확히 말하면은 이 문서화된 규율 혹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거는 관료제만의 특징이란 말이야. 매뉴얼 딱 잡아다가지고 야 여기서 나사는 35도만큼만 딱 돌려. 그 이상으로 돌리면 안 돼. 그 이하로 돌려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업무하는 수행 방식을 문서화시킨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준화를 딱 시켜두는 거. 이런 거는 관료제 스타일의 업무 수행 방식이라고 외우라고 얘기했었거든. 이건 관료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요 표준화 정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관료제랑 탈관료제가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뭐 딱히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료제가 탈관료제에 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더 높이 보이는 특징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지. 구분이 되는 기준이니까. 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라고 하면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둘 다 지향하는 거거든.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둘 다에 해당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을 뽑거나 혹은 승진시키거나 보상을 올려주거나 이럴 때 공정성을 기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관료제 탈관료제의 공통 특징이라고 쌤이 개념 완성 때 충분히 설명해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다 마찬가지구나. 둘 다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분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둘 다 추구하니까 딱히 이거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서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양적 연구랑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양적 연구일 수도 있고 질적 연구일 수도 이건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는 거지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구의 단계를 쫙 제시를 해놓고 이걸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았는데 자세히 보긴 해야 되겠죠. 살짝 긴장하고. 갑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했어. 함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러면 독립변인, 원인이 되겠지.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원인이 되어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 이게 결과,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뭐 많아지면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뭐 많이 하게 되는가, 혹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다루는 양적 연구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갑은 대학생활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적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는 명목이라고 해서 명목이라고. 실제로 대학생활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적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걸 조사하고 싶은 건데 요걸로 살짝 페이크를 줬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대학생 120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해서 무작위로 A에서 C집단으로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선지 한번 봅시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이다. 일단은 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연구라고 나와 있으니까 방법론적 이론론이면 이게 뭐예요? 양적 연구란 말이야. 양적 연구일 가능성이 엄청 높겠네.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래에 보면은 막 집단을 막 나눈 다음에 사람 숫자를 막 나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비명을 듣고 누가 뛰어나가는지 안 뛰어나가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절을 해가지고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시켜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연구니까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처치하는 그런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실험법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이 연구 자체가 실험법이고 당연히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겠다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실험법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죠.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이 가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종속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탐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양적 연구가 맞고 양적 연구가 방법론적 이론론이니까 기억선지 맞는 게 되는 거고, 니은 기억은 종속 변수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억에 나와 있는 거 종속 변수 맞죠? 그렇죠?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람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 니은이 둘 다 맞아버려가지고 정답 바로 1번으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풀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쌤은 바로 아래로 디귿이랑 리을 선지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모집단이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모집단이라는 거는 처음에 연구 주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가설이나 모집단을 찾아보면, 가설이나 혹은 주제 선정 요 파트를 찾아보면은 모집단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가설은 딱히 안 나와 있고 주제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게 그냥 주제란 말이지. 근데 이게
모집단이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쌤 모집단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모집단이 안 나와 있으면요. 그냥 전 인류가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모집단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냥 전 인류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관찰 대상으로 삼고 그냥 생각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이 대학생 120명을 우리의 표본 집단으로 삼아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전부를 표본 집단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건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지.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 인류가 되는 거고 표본 집단이 이 대학생 120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절을 시켜줘가지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싶은 거니까 이 120명은 표본 집단이지 모집단이 아닙니다. 리을 디귿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정해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 어디 있죠? 관찰 결과 요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정해관계를 보여준다고 돼 있는데 정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실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A 집단은 2명만으로 이루어진 모둠 10개, B 집단은 4명으로 이루어진 모둠 10개, C 집단은 6명으로 이루어진 모둠 10개. 그러니까 A 집단에서 C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한 집단에 있는 사람 숫자가 모둠 안에 있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가 A에서 C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A부터 C까지 갈 때 다른 사람들 도와줄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A 집단은 사람 숫자가 적은 2명씩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B 집단 같은 경우 4명씩 있고 C 집단에 6명씩 있는데 2명씩 있는 집단은 80%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4명씩 있으면 50%로 확 줄어들고 6명이나 많이 있으면 20%만 밖으로 뛰어나간단 말이야. 대충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숫자가 적은 모둠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이러니까 이거 무슨 관계가 돼요? 함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정의 관계가 아니지. 부의 관계인 거지. 마이너스의 관계인 거고. 부 혹은 역 마이너스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X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답 1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은 수행평가에서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A, B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중 하나라고 지금 돼 있고 A, B의 주장을 각각 2가지만 서술하라고 돼 있으니까 A, B가 각각 명목론, 실제론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잘 보면은 여기 A에다가 이 사람이 답변한 것들도 점수가 그냥 가려져 있고 B 같은 경우도 점수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명목론이니 실제론이니 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럼 선지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당연히 가정법으로 내겠지. 뭐 기억이 1점이라면 니은이 2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로 이제 내겠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억부터 봅시다. A가 사회 실제론이라면 이제 가정을 하나씩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A가 사회 실제론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기억은 몇 점일까? 만약에 여기에 실제론이 들어간다면 요 선지는 맞을까 틀릴까 이거 확인하라는 건데 그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마다 해당되는 입장을 적어두면 더 쉬울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 실제론이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외부에 실제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론을 표현하는 표시니까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회라는 걸 좀 낮게 까는 거지.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회를 주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회라는 거는 개인보단 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개인 중심의 입장에 해당되는 명목론 선지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1번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명목론이거든.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명목론이고 개인은 사회에서 지배당한다. 사회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럼 실제론이거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명목론에 해당되는 선지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A가 만약에 사회 실제론이잖아. 그럼 1번 선지는 맞았는데 2번 선지는 틀린 거지. 그러면 기억은 2점이 아니지. 1점이 나오겠지. 바로 탈락. 니은 B가 사회 명목론이라면 니은은 2점이 될 수 없다. B가 사회 명목론이라면은 일단 요거 맞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맞춘 거니까 1점으로 시작하고 가에 또 명목론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2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2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지. 2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기억 니은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 니을이겠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요거까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확실히 두 개 다 틀렸네. 그럼 디귿 니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래쪽도 해설해보면 디귿은 니은이 0점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니은이 0점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명목론의 선지가 틀렸다는 거니까 B가 실제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요것도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니은이 만약에 빵점이라면 요거 두 개 다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려면은 B가 실제론이어야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B가 실제론으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 실제론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명목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이다가 들어갈 수가 없지. 왜냐면 명목론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는 구성원의 합 이상이라는 건 실제론의 선지니까. 명목론 같은 경우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총합일 뿐이다.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사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개인들의 합이야. 이 정도로 주장하는 게 명목론이라면 실제론이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야. 사회라는 거는 그냥 구성원들의 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전통, 역사, 맥락, 사회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총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실제론에 해당되는 선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게 B가 만약에 실제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일단 하나 틀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 요것도 틀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가 내용에다가 실제론으로 제대로 맞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1점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니은이. 그러니까 니은이 0점이 되려면은 요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리얼 가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고 니은이 2점이라면 가가 사회의 속성은 개인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방금 누가 한다 그랬어? 사회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개인들의 합이야. 사회라는 걸 분석할 땐 개인들의 속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개인이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명목론의 관점이란 말이지. 그럼 가의 명목론의 관점이 들어가면 둘 다 명목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니은이 2점이면은 당연히 B는 명목론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B가 명목론이라면은 A가 당연히 사회 실제론일 거기 때문에 리을 선지도 맞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선지.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6번 넘어가 보죠. 사회적 소수자랑 관련된 문제인 거 발문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고요. 사회적 소수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싹 다 읽어보는 것보다는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좀 체크해보는 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 1번 A는 갑국에서 선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 A가 갑국에서 선천적 요인 때문에 차별받았나? 갑국에서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지금 받았단 말이야. 그럼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게 선천적 요인입니까? 아니죠. 종교 같은 건 당연히 후천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갑국에서 후천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았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고, 이번 A는 을국에서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을국에서 왜 차별받았어? 을국에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지. 피부색이라는 건 선천적 요인이잖아. 인종 뭐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국에선 선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바꿔서 적어줘야 되는 거죠. 3번 B는 병국에서 수적인 열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애초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해가지고 수적인 열쇠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선지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개념 완성 때부터 배웠듯이 사회적 소수자란 개념은 수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규정되고 무조건 차별을 받는 게 아니거든. 숫자가 적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서 수적 열쇠로 차별받았다는 선지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100% 틀린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B는 병국에서 다수민족에 속했다고 처음에 나와 있단 말이야. 다수민족에 속해 있다고. 수적인 열쇠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어쨌든 숫자가 더 많은 민족에 속해 있는데 주류 집단인 소수민족과 다른 민족이고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지 수적인 열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절대 볼 수는 없는 거죠. 4번 B는 전국에서 적극적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았다. 여기 적극적 우대 정책이 어딨어? 적극적 우대 정책이 뭐야?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일반적인 주류 집단이랑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적극적 우대 정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죠. 애초에 적극적 우대 정책도 여기 안 나와 있고. 역차별을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야. B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되는 거지 주류 집단이 보통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사회적 소수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주류 집단이 돼본 적이 없거든. 요 맥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사회적 소수자였고 여기서도 사회적 소수자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사회적 소수자. 주류 집단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였기 때문에 주류 집단으로서 역차별 겪을 일도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날려주시고 5번 A, B의 사례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 다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맞죠. 왜냐면 갑국에서는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거든요. 을국으로 피신을 하니까 이번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단 말이지.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종교에서 피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병국에서는 민족 때문에 차별받다가 전국으로 오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고 차별하는 이 기준이라는 게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죠. 7번. 가불의 문화이의 태도. 문화이의 태도라는 표현 나오면 바로 기억해내야죠. 문화이의 태도는 뭡니까?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툰드라 지역의 땡땡족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화가 있대. 요거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 태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미개하고 잔인한 풍습이야. 다른 부족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미개하고 잔인한 풍습이야. 우리 민족의 발전된 음식 문화를 배우잖아. 그럼 니네 미개하고 잔인한 그 풍습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짱이다 이거잖아. 국뽕이잖아. 요거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죠. 우리가 최고야. 자문화 중심주의. 그러한 풍습은 땡땡족이 처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기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태도예요? 평가하기보다는 이거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태도죠. 그렇죠? 그 의미와 가치를 존중해야 돼. 왜? 모든 문화는 다 평등하니까. 우리 문화가 소중한 것만큼 그들의 문화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맥락 때문에 생겨난 것일 거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평가할 필요 없다.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상대주의에 해당된다는 거지. 문화 상대주의. 1번 갑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가 문화 제국주의나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상대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랑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 외워왔기 때문에 바로 날릴 수 있고요. 3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문화를 우열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상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문화를 우열평가의 대상으로 봐서 우리가 짱이야 아니면 쟤네가 짱이야 이런 태도로 가게 되지만 상대주의는 모두가 가치가 있어. 이해의 대상일 뿐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주의니까 3번이 답인 걸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고 4번 상대주의에 비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지.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가 짱이야 니네는 다 열등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보는 자문화주의가 다른 문화랑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 5번 가불의 태도 상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겠죠. 서로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5번 가불의 태도는 모두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상대주의가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문화 다양성이랑 상관없습니다. 우월한 문화를 정해두는 게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고 상대주의는 우월한 문화를 딱히 정해두지 않고 모두 이해하자고 얘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문화도 인정, 우리 문화도 인정 이렇게 하면은 문화가 다양성이 보존이 되겠죠. 상대주의만 문화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정답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난이도가 절대로 높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떴다. 아래에 이거 안 적혀 있어도 그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면 기갈상에 해당되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고 쌤이 개념 완성 때도 이 문제 푸는 법 알려줬었죠.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하는 문제 어떻게 푸냐. 그냥 선지에 해당되는 이론들을 빨리 적고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봐야지. 사회구조가 개인을 지배한다.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둘 다. 그러니 사회구조만 보면 어차피 개인은 사회구조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론이랑 관련 있는 태도. 사회구조가 개인을 지배하므로 사회구조만 잘 관찰하면 개인도 다 알 수 있어. 사회라는 걸 관찰할 땐 구조를 봐야 돼. 거시적으로 봐야 돼. 기갈이 되는 거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은 기능론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사회의 각 요소들이 마치 유기체 안에서 각 장기들이나 세포들이 서로 상호의존하면서 거대한 유기체를 조화, 균형,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 같은 존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조화와 안정과 균형의 상태를 만들어 나간다. 사회 유기체설이고 기능론이다.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란 평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능론이지.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되고 균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바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살짝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기능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특정 요소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부분만 고쳐주면 되지 갈등론 마냥 사회를 완전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하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에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다. 조화와 안정과 균형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다 보면 야 그거 기득권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야? 기존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배층한테만 유리한 식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능론에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무난하게 기능론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결국 개인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 상황이 어떤가, 맥락이 어떤가, 이거에 따라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상황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들, 가치관들, 의미 부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건 결국 행위 주체를 봐야 된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지. 기능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기 다 있으니까 X라고 해야 되는데 뭐야? 값이 그렇게 응답하네? 값 정답. 끝. 갈등론의 이거는 이 기능론으로 답이 나오면 그냥 기능론 잡고 그냥 값으로 바로 정답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엔 답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놓고 막 갈등론으로도 일관되게 응답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문제 오류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능론을 해봤는데 됐네? 그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갈등론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갈등론이면 OXXX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OXXX가 있나? 없네. 그지? 있을 리가 없지. 상상론으로 일관되게 응답하려면 XXXO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한 친구도 잘 보면 없죠.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9번.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에서 A 집단은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운동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사회운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아래쪽에 선지 한번 체크합시다. 사회운동 얘기가 나와 있네요. 주제가 사회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이게 뭔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야. 이게 사회체제를 완전 엎어버리는 혁명적 사회운동은 확실히 아니잖아. 그럼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어?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있었던 사회체제를 완전 엎어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부 법을 바꾸는 수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을국에서 B집단은 신분제 폐지 움직임에 저항하며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한다. 지금의 사회에서 변화하는 걸 거부하는 태도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보수주의적 태도라고 부르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반동, 복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다는 거잖아. 신분제 폐지 움직임이 있으니까 야, 기존의 신분 질서 그대로 유지할 거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야. 이런 거 이제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부르거든. 개혁적 사회운동, 보수주의적 사회운동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1번 개혁적 사회운동은 사회체제 내에서 특정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지. 지금의 사회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법 정도 하나 정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개혁적 사회운동이 맞고요. 2번 보수주의적 사회운동, 사회구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혁명이죠, 혁명. 이거는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랑 전혀 관련 없고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입니다. 3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게 A고, 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야,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되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기존의 신분 질서 속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뭐 평등한 신분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다 치면은 그냥 귀족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이랑은 아예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요거는 사회운동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회운동 맞고 이것도 사회운동 맞잖아. 집단적으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수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집단적으로. 여기도 집단적으로 신분제 폐지 움직임에 저항해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다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뭐 지속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이런 표현이 일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표현이면 그냥 사회운동이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둘 다 사회운동이란 말이야, 확실하게. 그러면은 사회운동이 원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쌤이 사회운동의 특징들 외우더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 기본적으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다수가 계획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종의 분업 시스템이 일어나는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잡아주면은 달리가 아니라 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사회운동이고 사회운동의 공통점이니까요. 5번 기억 니은은 모두 일부 집단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집단이 주도해도 사회운동 맞아요. 일부 집단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지. A 집단이든 B 집단이든 일부 집단은 맞으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야. 일부 집단이 주도해도 사회운동이 될 수 있지. 당연히 특정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도 사회운동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물론 전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했지만 그 초기 시점에는 당연히 민주화 운동 혁명본부 이런 집단들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인 어떤 시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아닌 게 아니야. 특정 집단이 주도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든다고 해도 사회운동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답 1번으로 무난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번. 자, 논란의 10번입니다. 논란의 10번.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아니 이런 문제를 낼 거면 그림을 좀 잘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림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좀 그려주면 안 되나? 이게 겁내 헷갈려. 이거 시험지로 실제로 봐도 아니 이게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가 잘 안 보여. 게임 방법부터 한번 보죠. 이거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마시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 실제로 있는 보드게임이에요. 이거 휴대폰 게임 같은 걸로도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게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은 회색 칩을 받아. 요게 회색 칩이에요. 요게 회색 칩. 요게. 근데 이것도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보면 회색 칩처럼 안 보여.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그냥 흰색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냥 비어있는 느낌으로 보이더라고. 어쨌든 회색 칩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까만색 칩, 여기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까만색 칩을 배분받고 자기 차례에서 문화 관련 진술이 적힌 카드를 하나 선택해. 그리고 그 진술에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맞히면 자기 칩 한 개를 투입구 A 중에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쌓을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은 E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E 위치, 여기 이제 딱 들어가게 될 거. 아래쪽에 이제 다 쌓여져 있으니까. 이거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쌤이 이거 표시해 드릴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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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C 위치에 넣는다고 치면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요 위치로 가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가 쌤은 좀 헷갈리더라고. 내가 노안이 왔나? 여러분들은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되게 헷갈려가지고 실제로 쌤은 이 문제 풀다가 이거 잘못 봐가지고 틀렸어요. 너무 어이없었어. 참 거짓을 말하여 맞히면 자기의 칩 한 개를 여기 어디든지 투입하면 이제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방식으로 가불이 번갈아 진행해가지고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가로 세로 대각선 아무거나 됩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자기 칩 세 개를 연속해서 쌓으면 먼저 쌓는 사람이 승리한다. 게임 상황에서 갑은 회색 칩, 을은 검은색 칩을 배분받았고 칩에 이게 갑이 회색 칩을 받았으니까 갑 회색 쪽에다가 갑 적어놓고 검은색 쪽에다가 을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쉽겠죠. 칩의 배치가 아래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기억 차례고 갑이든 을이든 차례고 선택한 카드에 대해 가지고 디귿이라도 말했다. 그럼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카드들에다가 해당되는 참 거짓을 미리 적어놓으면 편하겠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갑이 지금 맞췄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가 같은 경우에 비교론적 관점은 비교론 상대론 이거 기억나요? 총비상 이렇게 외웠던 거,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이렇게 외웠던 거. 비교론적 관점은 서로 다른 사회를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는 과정에서 쌤이 항상 강조했던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보편성이랑 관련된 얘기고 차이점은 특수성이랑 관련된 얘기니까 비교론이라는 건 원래 공통점, 차이점을 둘 다 보는 거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럼 요거는 참에 해당되는 선지가 적혀 있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 축적성이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임을 의미한다. 아니죠. 문화가 상호유기적으로 서로서로 결합돼 있다는 얘기는 총체성이 하는 거고 축적성은 문화가 상징에 의해 가지고 세대 간 전승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쌓여가지고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축적성이 아니라 총체성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선지입니다. 이건 문화의 속성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죠. 그럼 이건 거짓에 해당되는 선지가 되는 거죠. 다 공유성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기한다. 그죠?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호등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신호등 빨간불에 멈출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유성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원활한 상호작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거짓, 참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보면 되지. 기억이 갑이야. 갑이 이번에 할 차례고 선택한 카드 가에 대해 가지고 니은이 가 그리고 디귿이 참이라고 대답을 했어. 그럼 맞춘 거야 틀린 거야? 맞춘 거지. 참이 맞는데 참이라고 대답을 잘 해준 거죠. 갑이. 그럼 갑은 E의 칩을 넣어가지고 이번 차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갑은 회색 칩을 가지고 있는데 E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세로로 이렇게 3개 연속으로 자기의 칩이 연속해서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이 이번 차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니은 기억이 을, 니은이 나. 이번에 을 차례고 니은 나를 선택한
한 다음에 요거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을이 맞춘 거잖아 지금. 을이 맞춘 거란 말이야. 그럼 을도 이제 칩을 넣을 수 있단 말이지. 을은 C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번 차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을이 지금 까만색 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까만색 칩을 C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거 그림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 여기 넣으면 여기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을이 이기네 라고 판단해가지고 쌤이 실제로 틀렸어.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 그림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불만이 없는지 모르겠군요. 여기다가 딱 넣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돼. 이 까만색 칩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돼.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3연속으로 있지 않잖아요. 여기도 3연속 아니고 여기도 3연속 아니고 여기도 3연속 아니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을은 이번 차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더라고. 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따지고 싶었어. 아니 그림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놓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게 비어있는지 아닌지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 줬어야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좀 따지고 싶긴 해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C에 넣어버리면 여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3연속으로 자기의 칩이 있지 못하게 됨으로써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디귿, 니은이 다라면은 디귿이 참이라면은 기역이 누구든지 간에 이번 차례에 승리할 수 없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선택한 카드 니은에 다가 들어가면은 이 카드를 선택해가지고 참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맞췄잖아. 이게 갑이든지 을이든지 다를 선택해가지고 참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맞춰가지고 이제 칩을 쌓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기역이 누구든지 이번 차례에선 승리할 수 없다. 맞나? 아니지.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칩을 여기다가 쌓아버리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치? 이미 맞춰버렸으면 아무데나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쌓아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넣어도 이길 수 있겠네. C에도 넣어도 되고, E에도 넣어도 되고. 을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칩이니까 을이 확실히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어디에다가 넣어도 지금 3연속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을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가 없어. 을은 지금 여기서 어디다가 두든지 3연속으로 칩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근데 갑은 만들 수 있잖아. 방금 봤지만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된단 말이죠. C에 넣어도 되고 E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갑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이번 차례에 승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을이라면은 승리할 수 없고 갑이라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이 되는 걸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어려워하는 이 가정형 문제, 점수형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유형이 거의 그대로 나온 느낌이란 말이죠. 그때 쌤이 수능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잘 보셨다면은 요거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문화 접변의 양상 A, 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 각각 문화 동합,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이렇게 문화 접변의 결과들의 양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질문에 따라 A에서 C를 예, 아니오로 분류해서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점수 1점, 2점이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질문에 해당되는 이 개념이 뭔지부터 적어둬야 되겠죠. 문화 동합,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건 문화 동합밖에 없어요. 문화 융합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살아남아 있고 하나로 합쳐졌지만 어쨌든 그 안에 정체성이 있으니까 문화 병존도 원래 있던 문화,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 사이좋게 있는 거니까 원래 문화가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지만 동화 같은 경우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거라서 원래 문화 정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화에만 해당되는 선지.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는가? 그럼 동화도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 있던 걸 빼버리고 정착을 하게 되고 문화 병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문화 있고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 있고 이러면은 외부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채로 정착하고 대신에 융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문화,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변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정착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동화 혹은 병존이란 말이에요. 문화 동화나 문화 병존. 세 번째,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는 건 대놓고 융합이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 그건 융합.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동화 혹은 병존, 융합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점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A, B, C가 뭔지를 추론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 갑니다. 자, 동화가 답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근데 얘라고 대답한 게 A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니오가 돼 있고 점수가 1점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A, B, C가 있는 위치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 두 개는 틀린 위치에 있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동화가 A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빨리 해보는 거야. 동화가 어차피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A에 있거나 아니면 B, C 중에 하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정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화가 yes 위치에 있고 나머지 애들이 아니오 위치에 있게 되면은 너무 다 맞춰버리는 거지. 왜냐면 실제로 이 A, B, C 중에 여기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동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A가 동화라면은 문화 병존이랑 융합이 이쪽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오 쪽에. 그러면은 실제로 동화만 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동화가 S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나머지가 아니오로 들어가는 것도 맞아서 점수가 3점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안 되죠. 1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동화는 B, C 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동화가 B에 있다고 치든 C에 있다고 치든 어차피 뭐 B에 있다고 쳐보면은 동화가 B에 있으면은
동화의 요 위치가 잘못된 위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대신에 C에 융합이나 병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오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A에도 융합이나 병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텐데 얘네는 yes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지. yes라고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인데 개념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 것도 틀리게 될 거고 여기 동화가 아니오에 들어간 것도 틀리게 될 거고 C만 맞게 된단 말이야. 융합이든 병존이든 간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게 맞아서 아 동화가 요 B, C 중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돼. 동화가 B, C 중에 있겠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동화 아니면 병존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점수가 2점이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동화, 병존이 지금 A 위치에 들어갔다, B, C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요거 말고 얘네 둘 중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융합이라는 친구는 원래 어디 들어가야 돼요? 맞추려면은. 아니오 위치에 들어가야지 융합이라는 게 맞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융합이 요 위치로 들어갈지 아니면 요 위치로 들어갈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두 개의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2점이 나올지 살펴보는 거야. 만약에 융합이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융합이라는 게. 융합은 여기다가 yes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화 병조는 사실 yes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나머지 아니오 위치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빵점이 나와버립니다. 아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융합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융합이 여기 위치에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아니오 하나 맞추고 동화 병존 중에 아니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틀리게 되고 융합은 맞추고 그리고 yes로 들어가게 되는 동화 병존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융합을 B, C 위주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넣어주면은 융합 위치는 아니오가 맞으니까 하나 맞고 그리고 나머지에 동화 병존 둘 중에 하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틀리게 되고 동화 병존 나머지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yes가 맞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맞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헷갈리면은 실제로 표시해버리면 오히려 편할 수 있거든요. 융합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융합은 여기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맞으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 동화 병존은 yes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여기 틀리게 되는 거고 동화 병존 둘 중에 하나 들어갈 텐데 여기는 yes라고 대답한 게 맞아서 2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융합이 BC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융합이 BC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겹쳐가지고 여기도 융합이 BC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융합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걸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죠. 융합이 어디 들어가야 2점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융합이 여기 들어가야죠. A나 B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죠. 당연히. A나 B 중에 하나로 융합이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2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융합이 A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융합 제대로 들어간 게 맞을 거고 동화나 병존 같은 경우는 yes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틀리게 되는 것일 거고 아니오로 들어간 게 동화 병존일 거니까 C에서 맞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2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융합이 A, B 중에 하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융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융합이 요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요 사이에도 있을 수 있으면 B가 융합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융합. 동화 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동화가 C의 동화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럼 A는 자동으로 병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가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게 간단한 거야. 동화가 어디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융합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인가 또 융합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1번 자국의 전통 의상이 외국의 전통 의상으로 대체된 사례는 문화 동화죠. 병존 아닙니다. A는 병존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 자국의 전통 음식에 외국의 식재료를 가미하여 새로운 음식 문화가 나타난 건 문화 융합이죠. B에 해당된다. 2번 정답. 3번 자국의 전통 음악과 외국의 전통 음악을 외국의 음악을 모두 즐기게 된 사례는 문화 병존인데 동화라고 돼 있으니까 탈락이고 4번 병존과 달리 융합은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오히려 A 병존이 나란히 존재하는 거고 5번 융합과 달리 동화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외재적 요인으로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거든요. 쌤이 이것도 기억해 두라 그랬죠? 여기 병존, 융합, 동화라는 거는 문화 접변의 양상이다. 문화 접변이라는 것 자체가 외재적 요인으로 나타난 외재적 변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B와 같이 C는 다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정답 2번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번까지 마무리를 해봤어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AB만 존재하며 A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그게 복지제도랑 관련된 도표통계 문제죠. A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사회 서비스는 아니고요. 공공부조 아니면 사회보험일 텐데 A와 달리 B가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얘기하니까 B가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고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공공부조,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 사법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표는 각국의 가나 지역별 전체 인구 중에 A, B 수급자의 비율과 비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거다. 비수급자는 이제 둘 다 수급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래에 적혀 있고, 각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가중평균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된다. 지금 이제 도표통계 커리큘럼에서 진행 중인 주요 원리 중에 하나인 가중평균이라는 게 적용되겠다라는 생각 미리 하고 가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중평균 문제가 아니고 너무 쉬운 문제인 게 나 지역의 인구와 가 지역의 인구의 세배라고 그냥 알려져 버려. 사실 이거 가중평균으로도 풀 수 있거든. 여기 지금 가, 나 지역이랑 전체 비율이 B수급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3대 1만큼 나 지역에 가깝네. 나 지역이 인구가 가 지역보다 3배만큼 많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알려줬다는 거는 좀 친절한 거죠,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야, 인구 알려줄 테니까 가중평균도 하지 마. 거리 구해가지고 이거 추측하는 것도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면 돼. 라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하해와 같은 은혜를 출제자분들이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억, 니은 같은 것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가중평균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3대 1만큼 나 지역에 가깝게 전체 비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6이기 때문에 6을 1대 3으로 나누게 되면 비율적으로 여기 전체 거리가 6이니까 8이지 8. 6이래. 8이 나오니까 전체 거리를 3대 1로 나눠주면은 비율로 따지면 2대 6이라는 거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나 지역 쪽이 인구가 3배만큼 더 많으니까 짧은 거리 2만큼 28에서 20으로 이동해주면 된다. 그럼 26이 나오겠지. 전체를 26으로 잡아줬을 때 3대 1대 3만큼의 거리 비율이 나오게 되고 나 지역 쪽에 3대 1만큼 가까이 붙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 원리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A와 B 중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3대 1만큼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 나 지역에 가까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체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여기서 전체까지의 거리는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3대 1만큼 나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나 지역이 전체보다 작으니까 가 지역은 전체보다 커야 될 겁니다. 14에서 3 더해줘가지고 니은은 17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수급자 비율 같은 경우에 똑같이 가중평균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죠.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주면은 21에서 15까지의 거리가 6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3대 1만큼 나 지역 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2의 거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3대 1만큼 나 지역에 가까이 붙게 돼 있고 21이 15보다 크니까 여기 디귿 같은 경우는 15보다 작아야겠죠. 15에서 2 빼주면 여기는 1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3대 1만큼 나 지역 쪽에 가까이 붙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까지 다 구하고 나면 문제 푸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1번 기억은 26, 니은보다 작다. 26은 17보다 크죠. 바로 탈락. 1번 가 지역의 비수급자 수는 각국 전체 A와 B 중복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건 이제 숫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숫자를 구해야 되겠지. 지금부터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금방금방 한번 구해보죠. 가 지역의 비수급자 수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란 말이야. 가 지역 전체 인구가 1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거든. 100명 중에 비수급자 21%니까 21명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 21명은 각국 전체의 A와 B 중복 수급자 숫자. 각국 전체는 400명인데 그중에 중복 수급자 비율이 14%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400명 중에 14%니까 56명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21명이랑 56명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21명이 적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거고. 3번 나 지역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란 말이야. A의 수급자 비율은 디귿의 2배보다 크다. 나 지역에서 A의 수급자 비율은 28%.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13%니까 28은 13의 2배보다 크다. 맞는 말이지. 13의 2배 해봤자 26밖에 안 나오니까 28은 26보다 크다. 3번이 정답이 바로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제도에만 해당된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잘 봐야지. 그치? 에만 해당된다. 그냥 이제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사실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 아니라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B제도에만 해당된 애들을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B제도에서 중복수급자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비율을 구하면은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B제도에서 중복수급자 빼주는 방식으로 76에서 17 빼면 얼마가 나오니? 59가 나온단 말이야. 가지역에선 59%. 지금 물어본 게 비율이니까 비율 그대로 잡아주면 되죠. 이번엔 수급자 숫자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72에서 13 빼주면 된단 말이야. 방금 전에 했던 대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9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비율적으로 똑같다가 되는 거죠. 5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또 에만이다. 에만. 이번에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건 공공부조니까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숫자를 이번엔 구하라고 돼 있어. 이번엔 비율이 아니라 숫자야. 숫자는 구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이 20에서 17 빼가지고 3% 이렇게 나오고 나지역 같은 경우는 28에서 13 빼가지고 1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인구수를 구해보면은 여긴 100명 중에 3%니까 실제로 3명 300명 중에 15%니까 여기는 45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지역 45명이 가지역 3명에 비해 가지고 5배 수준이 아니라 15배 수준으로 큰 거지. 그러니까 바로 탈락. 15배만큼 크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13번 넘어갑니다. 도표 통계 문제가 이번엔 사실 크게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가중평균의 원리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이렇게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여기 있네. 성취지위다. 아들은 귀속지위지. 귀속지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라 그랬어? 태어날 때 결정됐든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 아들이잖아. 귀속지위니까 성취지위 바로 날려주면 이거 바로 탈락이고요. 태어날 때 결정됐든가 아니면 70대, 60대, 뭐 노인, 청소년 이런 것처럼 살아있다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사회적 포지션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속지위인 건데 아들은 태어날 때 결정되니까 귀속지위로 바로 잡아서 4번 날려줍니다. 니은 땡땡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니은 한번 찾아보죠. 땡땡대학교는 공식 조직인가? 대학교는 공식 조직 맞단 말이지. 대학교,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식 조직이고 과업 달성 목적,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계와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공과위체 분업도 이루어지고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되는 공과위체 분업 공통의 공식 조직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조직 맞는 거고 디귿은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돼 있는데 문해 창작가라는 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지. 그냥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이지. 대학교 내 학과가 있잖아요. 대학교가 공식 조직이고 그 안에 있는 학과들도 다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날려주면 되는 거. 마치 회사라는 공식 조직이 있고 회사 안에 팀들도 다 공식 조직인 것처럼 이거 공식 조직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1번부터 다 해봅시다. 리을은 갑의 역할 갈등이라고 돼 있는데 리을 고민한다고 돼 있어요. 기자와 소설가 중에 진로를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쌤이 개념 완성 때부터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역할 갈등은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해서 사람이 고민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진로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건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다. 2번 비읍은 이익사회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세모 문학협회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문학협회가 무슨 집단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작품 활동을 해오다가 문학협회로부터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는데 보통 문학협회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문학가들이 가입돼 있는 이익 집단인가 보다. 그러니까 문학협회라는 게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성한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 집단, 즉 자발적 결사체, 이익 집단이니까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이기도 하죠.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죠.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이익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익 사회인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공동사회는 아니니까 갓도지 같은 공동사회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 협회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뭉친 집단일 테니까 이익 사회에 해당이 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도 맞지. 왜냐면 문학협회라는 게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문학가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만들어진 이익 집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는 아무리 해도 학교, 학원, 훈련소 이런 곳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2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3번 시옷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보상이란 단어 앞에는 무조건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혹은 역할 행동에 따른 제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보상이라는 건 바로 틀려서 날려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다음 절에 나타난 연구윤리상의 문제점, 연구윤리 태도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라는 얘기고 한번 금방 읽어봅시다. 갑은 인간의 공포심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 A를 대상으로 공포 조성 실험을 했대. 실험법을 사용했어. 근데 벌써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에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대상으로 공포 조성 실험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 10개월이면 진짜 요만한 애기란 말이야. 이런 애기를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한다고?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갑은 A에게 강아지와 같은 털 달린 동물을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쇠막대를 망치로 두들겨 A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한다고? 애기를 데리고 털 달린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옆에서 쇠막대를 막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겠죠.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야. 아니 애기들한테 이런 거 하는 게 말이 돼? 그 결과 A는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털 달린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물건만 봐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공포를 느끼는 반응을 보이면 거의 약간 정신병적인 증상이 생겨버려. PTSD 같은 게 생긴 거잖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미친 거지. 근데 여기서 1번 선지로 낚인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연구 목적이 비윤리적이다. 그건 아니죠. 연구 목적은 비윤리적이지 않지. 연구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공포심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연구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연구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공포심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연구의 방식 혹은 연구의 과정이 비윤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연구 수단, 자료 수집하는 수단, 실험법 같은 위험한 방법을 그것도 되게 위험한 실험을 애기한테 적용시킨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인 거지. 목적이 문제인 건 아니라고. 목적은 이렇게 세우고 나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PTSD가 안 생기는 방법으로 다른 연구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연구 과정이 문제였던 거지 목적이 문제인 건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1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어딨어. 무슨 애기 실명 데려다가 연구 과정에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익명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랑 다르니까 이 자료를 막 왜곡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4번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게 맞지. 그치? 연구 대상자가 이제 애기들인데 이 애기들의 인권, 안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건데 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없고 그런 위험한 연구를 그대로 실행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5번 수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한 적도 없고요. 무슨 애기들 정보 가져다가 뭐 어디 빅데이터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나 뭐 구글 같은 데다가 팔아넘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난한 문제죠. 1번에 낚이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사실은 1번을 가지고 낚으려고 시도한 게 포인트였던 문제입니다. 15번 표는 각국의 세대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이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네. 세대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녀 세대의 20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는 거고 이게 작년 수능이나 9월 평가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야. 쌤이 도표 통계에서 지금 풀어줬던 이번에 2주차 수업에서 이미 풀어줬던 문제인데 부모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이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세대 간 이동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20년 전 자녀 세대에서 현재 자녀 세대로 가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대 내 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대 내 이동,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중 하나이고 각국의 계층은 이 세 가지로만 구성된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A, B, C가 상중, 하중 하나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떴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그럼 이거 통해서 A, B, C가 상중, 하중에 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부모 세대 여기 있습니다. 부모 세대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숫자를 그냥 셀 수 있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2명, B 같은 경우에는 3명, C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렇게 되는데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피라미드형이면 상중하로 갈수록 커져야 되잖아. 상중하가 A, B, C 그대로네. 그대로 적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상중하 바로 가려낼 수가 있고요. 여기 잡아주시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숫자 대충 세가지고 문제 어차피 그런 거 물어볼 테니까 미리 세둬도 괜찮겠다. 이건 그지? 상층 2명, 중층 5명, 현재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하층 3명 이렇게 되는 거고 세대 내 이동에서 현재 자녀 세대 2명, 5명, 3명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랑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대로 똑같이. 당연히 둘 다 똑같은 현재 자녀 세대니까 20년 전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3명, 2명,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는 없다. 찾아보면 되죠. 세대 간이야. 세대 간.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는 없다. 중층 자녀 찾아봅시다. 중층 자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애들이 없을까요? 아니 여기 3개 다 있는데 이 중에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있을 텐데 당연히 겪었겠지. 바로 날려줄 수 있는 선지기도 하고 찾아보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간 게 이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되는 거잖아. 부모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이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간 거면은 상승 이동이 되겠죠.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가 있는 거지. 여기 한 명 있네. 한 명. 하강 이동 경험한 애. 2번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다. 세대 간에서 찾아보면 되죠. 그렇죠? 세대 간 상승 이동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록해 보면 되죠. 상승 이동, 상승 이동. 이거 가만히 있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고 하층도 가만히 있는 거고 상승 이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올라간 거. 이거 상승 이동 맞고 부모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간 것도 상승 이동 한 거 맞고 여기 세 칸이 상승 이동이고 여기 아래쪽이 하강 이동 이렇게 되는 건데 상승 이동한 애들은 4명. 세대 간 하강 이동 애들을 합쳐보면은 3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4명이 3명보다 많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겠죠. 3번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현재 상층인 세대 내에 얘기하는 거니까 세대 내에서 찾아봅시다. 여기서 현재 상층인 자녀 찾아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아니 여기서 상승 이동이 얘랑 얘란 말이야 지금. 얘네들은 다 가만히 있는 애들이고 그냥 세대 내 이동을 안 했던 애들이고 여기가 하강 이동한 애들이고 그런데 상층인 자녀가 모두 상승 이동을 경험한 건 아니지.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한 게 아니고 현재 자녀 세대 상층이지만 그냥 세대 내 이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층인 자녀가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친구도 있다. 상승 이동 안 한 친구도 있다. 4번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쌤이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만 가지고는 사람 숫자 이런 것만 가지고는 폐쇄인지 개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서 지금 퍼센트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2, 3, 5니까 피라미드형이 되는 거고 자녀 세대 현재 같은 경우에는 2, 5, 3이니까 다이아몬드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피라미드니 다이아몬드니 이런 거 가지고 폐쇄 개방을 판단할 수 없단 말이야. 폐쇄 개방은 수직 이동의 가능성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현재 퍼센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하라고 쌤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5번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현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뭐야? 쌍중하가 2, 5, 3 가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방금 얘기했고요. 20년 전에 자녀 계층 구조는 3, 2, 5니까 이거 모래시계란 말이야. 중층이 제일 낮은 모래시계형.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모래시계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조고 모래시계는 사회 통합에 극도로 불리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 구조니까 정답 5번으로 찾아주면 이것도 무난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16번. 일탈이론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낙인이론이랑 차결론만 있어요. 아노미 이론은 빠져있네요. A는 일탈행동이란 사람들이 반사회적 행위에 이르게 하는 규범과 행동을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면 학습을 강조하는 차결론 바로 나오는 거고요. 학습 사회화 이런 얘기하면 차결론이라고 쌤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B는 낙인이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남은 거 하나가 낙인이론이니까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1차 일탈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일탈자가 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지탄을 받게 된 경우 소위 말하는 차별적 제재가 가해지고 부정적 반응을 받게 된 경우에 일탈자로 간주돼서 이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해서 2차 일탈을 저지른다. 낙인이론의 일반적인 이론에 해당되니까 A 차결론, B 낙인이론 찾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1번 차결론은 차별적 제재가 일통된 원인이다. 차별적 제재를 얘기하는 건 낙인이론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 차별적 제재가 원인이다. 얘한테만 차별적으로 제재하니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2차 일탈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낙인이론이고요. 2번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바로 정답이죠. 너무 쉽지 사실. 낙인이론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다고 본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고 문제로도 맨날 출제되고 그런 거니까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2번 정답. 차결론이나 아노미론은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고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얘는 부정적 낙인을 찍고 얘는 안 찍힐 수 있는 그런 차별적 제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일탈의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의 전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란 말이야.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얘한테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쟤한테는 저렇게 반응해서 얘한테만 2차적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3번 차결론과 달리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일탈자와의 교제 여부에 결정된다. 교제 여부 얘기하는 거. 일탈자들이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학습한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건 차결론이기 때문에 B와 달리 A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4번 B와 달리 A는 낙인이론과 달리 차결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요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잖아. 이거는 뭐 다 외우고 있겠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목적과 수단의 어떤 괴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에 해당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주장하는 원인이고 차결론, 낙인이론은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을 중시한다. 아니요. 전혀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쪽에 해당되는 이론이 낙인이론과 차결론이기 때문에 위치 바꾸셔야 됩니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는 머튼이나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기능론에 해당되는 이론들이고 낙인이론이랑 차결론은 둘 다 기본적으로는 상상론 쪽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봐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상호작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죠. 17번 갑니다. 이 문제도 약간 좀 논란의 문제. 약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씨 짜증난다. 문제 딱 보는 순간 뭐가 이렇게 길어. 뭐가 내용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독해 문제에 가까워서 이걸 어떻게 풀어낸지에 대해 가지고 빨리 이해만 하고 나면 사실은 완전 산수 문제에 가까워.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그런 문제거든. 빠르게 읽어보자. A지수는 가나라 지표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가나라 지표만 활용하고 B지수는 가다라 지표만을 활용해가지고 작성한 성불평등 지수래요. 가는 성별 임금 격차라고 돼 있어가지고 남자 취업자의 평균 임금 분의 남자 취업자 평균 임금에서 여성 취업자 평균 임금 빼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예컨대 남성 취업자가 평균 임금이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100만 원에서 얼마 빼면은 30이 나오는가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개념 완성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봤고 도표 통계에서도 계속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 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번만 해보면은
예를 들면 가를 통해 가지고 30이 나왔다는 거는 남자 취업자 이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해서 나온 거니까 남자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에서 여자 취업자 얼마를 빼야 30만 원이 나오는가? 그럼 여자 취업자 70만 원을 빼야지 30만 원이 나오게 된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임금 차이가 10대 7이다. 비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이니까 남자가 100만 원을 치면 여자가 90만 원 빼줘야지 10만 원 나오니까 10대 9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냥 그런 지수라고 그냥. 성별 고용률, 15세 이상 남성 중에 취업자의 비중 혹은 여성 중에 취업자의 비중 남자 중에서는 70%가 취업하고 있고 여자 중에서는 60%가 취업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지. 성별 의원 비율, 전체 의회 의원 중에 남성 혹은 여성의 비중 전체 의원 중에 국회에 있는 의원 중에 남자가 60%고 여자가 40%고 뭐 을국에서도 남자가 60%고 여자 40%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성별 대학교 졸업률, 성인 남성 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중 남자 중에는 30%가 대학 졸업했고 남자 중에 80%가 졸업했고 여자 중에 20%가 여자 중에 90%가 졸업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인 거죠.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가는 제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제시된 공식에 따라 가지고 계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쭉 읽어보자. 나라는 남자 값에서 여자 값을 뺀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가는 20이고 나는 남성 70, 여성 50, 다는 남성 50, 여성 50, 나는 남성 50, 여성 60이라면 A 지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가, 나, 라 지수만 확인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A 지수 같은 경우에서 A 지수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가 더하고 나 더하고 라 더해야 되는데 나를 계산을 할 때는 남자에서 여자를 뺀 값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20 더한 다음에 나에서 남자에서 여자 빼가지고 20 이렇게 남은 거를 더해주고 그리고 라를 다음에 활용해야 되니까 라에서는 남성 50에서 여자 60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0 이 값을 적용해가지고 40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3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A지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가 같은 경우만 그냥 더하는 거고 나, 라를 활용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나에서 남자에서 여자 뺀 값 그리고 라에서 남자에서 여자 뺀 값 그렇게 해서 다 더한다. 그냥 그게 지수다. A지수고 B지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구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 갑국의 A지수. A지수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 나, 라 지표만 계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헷갈리려고 A지수는 가, 나, 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A지수는 가, 나, 라 이렇게만 A지수에 적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지. 이렇게 적으면 좀 더 보기 편할 테니까. B지수는 가, 다, 라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가, 다, 라 이것만 적용하는 게 B지수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갑국의 A지수는 50이고 B지수는 60이다. 계산해봅시다. 갑국 같은 경우에는 가 더하고 나에서 남자에서 여자 뺀값 더하고 30이랑 여기서 빼면은 10이 나오니까 뺀값 미리 다 적용해놓죠. 여기는 70, 여기는 20, 남자에서 여자 뺀값 미리 다 잡아놓는 거야. 이렇게 20, 여기는 10, 여기는 80에서 90 빼니까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아주 가볍게 30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50이 나오는 거죠. 50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B지수 같은 경우에는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B지수는 갑국에서 가랑 다랑 라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30이랑 20이랑 10을 더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30, 20, 10 더하면 60이거든. 그러니까 B지수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남자에서 여자 뺀값 미리 다 적어놓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그냥 산수야 산수. 니은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갑국이 을국의 3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야 봐봐. 갑국의 을국에 이거 30, 10 나와 있다고 여자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3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갑국의 남자가 100만 원 번다 치면 여자는 70만 원 번다는 소리고 을국의 남자가 100만 원 번다 치면은 여자는 90만 원 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남자 대 여자의 평균 임금 비율이 10대 7이다. 10대 9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가 얘 무조건 3배다. 30, 10이니까 그냥 여자가 3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갑국 안에서 10대 7이고 을국 안에서 10대 9라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여자 평균 임금 비율 차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느 쪽이 더 큰지 뭐 3대 1인지 2대 3인지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고. 전혀 알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이건 그냥 요게 무슨 의미인지 너 알고 있어?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디귿 A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B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그랬는데 이미 갑국에서 우리가 A, B지수를 둘 다 구해놨단 말이야.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눈에 보기 쉽겠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금방 정리하니까. 갑국은 A, B지수가 아까 50, 60이고 을국도 이제 구해보자고.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금방 하면 되는 거지. 을국 같은 경우에는 A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라를 더해야 되니까 10, 70, 마이너스 10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0에서 60 더하는 거니까 70 되겠고요. 그 다음 B지수 같은 경우에는 을국에서 10,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10 더하는 거니까 B지수는 을국에서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A 지수에 따르면은 이 지수가 큰 게 성불평등 지수니까 지수가 크면 성불평등이 심하다고 봐도 되겠죠. A 지수에 따르면은 갑국보다 을국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 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갑국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A 지수는 을국이, B 지수는 갑국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사실상 리을 A 지수보다 B 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의 격차가 적다. A 지수로 평가하면 격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갑국이랑 을국이랑 여기 20 격차 나고요. B 지수로 평가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40 격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갑국과 을국의 성불평등 지수 간의 격차가 A 지수로 평가했을 때보다 B 지수로 평가했을 때 더 크단 말이야. 격차가 40으로 더 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크다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8번 사회변동이론 A, B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래쪽에 진화론, 순환론 얘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사회변동이란 표현만 보고도 진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요. A, B는 모두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거 쌤이 많이 강조했죠. 사회변동의 방향을 기반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원래 진화론, 순환론을 다루는 소주제 제목이라고.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이 표현 당연히. 이거 가끔 선지로 나오기도 하니까 공통점으로 기억해야 되고 A와 달리 B는 사회변동이 곧 진보와 발전이다. 그러면 A가 순환론이고 B가 진화론이겠지. 그냥 사회변동은 진보고 발전이야. 진화. 진보. 이것만 얘기하는 건 진화론이니까 A가 순, B가 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 게 아니라 원래 순환론은 장기적으로 긴 역사를 보면서 문명이 전성기를 맞았다가 멸망했다가 이걸 보는 게 순환론이기 때문에 순환론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라서 바로 탈락이고요. 2번 순환론은 서구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 이거 진화론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입니다. 진화론이 서구사회가 진보됐으니까 진보된 서구사회가 나머지 사회를 지배해도 돼. 제국주의의 기반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3번 진화론은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 순환론 입장이니까 바로 탈락이고요. 이렇게 생성됐다, 성장됐다, 전성기 맞았다가 쇠퇴하고 소멸한다. 이런 건 순환론이 하는 순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사회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진화론이고 순환론이 오히려 일정한 방향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A가 순환론이고 지금 B가 진화론이잖아. 순환론과 달리 진화론은 사회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진화론이 말하는 일정한 방향이 이거야. 항상 위로 올라가는 일정한 방향. 순환론이 말하는 일정한 방향은 없어. 그냥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위치 바꿔주셔야 돼요. 순환론과 달리 진화론이. 그러니까 A와 달리 B가 순환론과 달리 진화론이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바꿔주든지 아니면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번 B와 달리 A는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 혹은 숙명론적 관점이 맞죠. 순환론은 이제 모든 사회가 다 전성기를 맞았다가 쇠퇴하고 멸망해 또 모든 사회가 전성기를 맞았다가 쇠퇴하고 멸망해 이렇게 운명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인간의 역동성과 주체성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동성과 주체성을 부정해버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 입장이니까 5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19번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 빨리 골라봅시다. 대중문화, 음악 장르 A, A를 누리려는 사람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문화가 넓은 의미인지 반문화인지 주류문화인지 물질문화, 비물질 간 변동 속도의 차이인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 대중문화, 넓은 의미 맞죠? 아니 대중문화라는 단어에 그 자체로 문화의 평가를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잖아. 문화가 좁은 의미로 표현되려면 반드시 이 대중문화가 우월한 것만 문화다라고 치는 그런 맥락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중문화는 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쓰인 단어가 아니고 그냥 각국에서 그냥 대중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다 이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 니은 음악 장르 A가 등장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지배적인 대중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거 반문화지, 반문화. 각국에서 반문화했던 시기가 있었네. 당연히 맞는 거지. 1990년대에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문화였구나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불이 바로 답이네. 이것도 너무 쉽죠? 니은은 오늘날 각국의 주류 문화가 되었군. 음악 장르 A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주류 문화가 됐나? 그러나 오늘날 A는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국 내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됐지. 이러면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된 거지. 저항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성격은 딱히 있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반문화는 아니지만 주류 문화는 아니죠.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아니고 일부 세대만 즐기는 문화니까 요거 일부 집단만 즐기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주류 문화는 아니야.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야 라고 바꿔줘야 되고 디귿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간 변동 속도의 차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문화지체와 기술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문화지체나 기술지체랑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음악 장르 A가 등장했고 각국 정부가 그걸 뭐 규제해가지고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물질 문화가 어딨냐고. 음악이나 혹은 규제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물질 문화란 말이야. 그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변동 속도 차이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 지체도 아니고 문화 지체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 사실 이번에 3월 학평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다면은 도표 통계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좀 어려웠겠죠. 뭐 계층 이동 문제도 있고 복지제도 문제도 있고 성불평등 문제도 방금 전에 긴 문제 있었고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있으니까 평소보다 도표 통계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빡세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 통계 하나하나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는 쌤의 킬더킬러 정도 수업 따라오고 개념 완성 잘 따라가지고 들으면서 도표 통계 해설해 주는 거 들었다면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는 거. T년이랑 T 플러스 20년이 두 개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지금부터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정리하겠습니다. 유부, 노총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T년 각국의 총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땡큐. 그냥 다 알려주네. 총인구 100%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25%. 노년 인구는 20%. 야, 그럼 부양 인구 다 합치면은 얘네들 다 합치면은 100%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 합쳐서 45%니까 부양 인구가 당연히 나머지 55% 차지해야지 100%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T년은 바로 나와버렸어.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각국의 총인구는 20% 증가하였다. 실제로 각국의 총인구가 20% 증가하면 100명에서 120명 됐겠죠? 근데 유소년 인구가 감소했니 노년 인구가 증가했니 다 알려줘 버려. 그럼 이러면 굳이 원에서 따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가지고 실제 인구가 변화한 거를 적어버리면 되죠. 총인구가 20%가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120명이 될 거고요.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20% 10분의 2가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25의 10분의 2면은 5죠. 그러니까 20명이 됐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노년 인구는 50%딱 절반 증가했다고 돼 있으니까 20에서 절반 증가해서 30이 되면은 다 합쳐가지고 120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50명은 나왔으니까 부양 인구는 70명 이렇게 잡아줘야지 합쳐가지고 120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는 그냥 비교해도 되는 숫자란 말이야. 실제 인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1번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낮다.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계산하죠?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55분의 25. T년은 55분의 25.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곱하기 100 둘 다 안 하고 비교하면 분수 상태로 크기 비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T 플러스 20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부양비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70분의 20. 그럼 어디가 더 크냐? 55분의 25는 거의 절반에 근접하지만 70분의 20은 택도 없잖아. 그 근처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계산 금방 해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5로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될 거고 뭐 이거를 최소 공비수로 맞춰가지고 둘 다 100으로 맞춰가지고 계산해도 될 거고 여기다가 4 곱하고 4 곱하고 여기는 5 곱하고 5 곱하고 해가지고 봐도 이쪽이 더 낮다는 거 T년이 더 높다는 거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총인구 중에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 총인구 중에 노년 인구의 비율 계산하면 되죠. 100명 중에 20%. 여기는 20%야. T년에는 그냥 20%고 20%. 5분의 1이죠. 5분의 1. 여기 같은 경우에 120분의 30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5%가 되잖아. 그럼 20%는 25%보다 낮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고.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15에서 64세 인구면 부양인구죠. 부양인구. 부양인구는 15% 증가했다. 55에서 70 간 게 15%가 어떻게 증가한 거야? 15명이 증가한 거랑 15%가 증가한 건 다르죠. 55에서 70이 되는 거면은 그냥 15라는 숫자가 증가한 거지 15%가 증가한 건 아니라고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증가율 계산하려면 원래 55였다가 여기서 15만큼이 증가했어. 여기서 여기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데 이건 절대 15%가 아니죠. 100분의 15가 15%인 거지. 4번 노년부양비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증가했다.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55분의 20에서 70분의 30이 되면 증가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산해보자. 55분의 20에서 이게 헷갈립니까? 55분의 50에서 70분의 30이 됐어. 이거 증가한 건가?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뭐 분자를 통일시켜줘도 되지. 여기서 1.5배, 1.5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겁니다. 20에서 30으로 가면은 지금 분자 증가율은 얼마예요? 50%죠? 절반이 상승했으니까. 분모 증가율은 얼마예요? 50% 안 되잖아. 여기서 50% 증가하려면은 50보다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인다. 50보다는 적은 증가율을 보인다라고 해야지. 왜냐면 50%가 증가하려면 절반이 증가해야 돼서 27.5명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27.5명 이상 증가하진 않았잖아. 27.5명 증가하면은 80명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보다는 작은 값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분자 일로 넘어갈 때 분자 증가율이 더 커요? 분모 증가율이 더 커요? 당연히 분자 증가율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쪽 분수가 더 크다.
분모보다 분자 증가율이 높았으면 여기로 갈 때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이 증가하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쌤이 킬더 킬러 때도 얘기하고 개념 완성 때도 얘기했던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분수 비교할 때 5번 노령화 지수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감소하였다.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죠. 25분의 20, 20분의 30 이렇게 하면 아니 25분의 20이면 1이 못 넘고 20분의 30이면 1.5인데 T년에서 1도 안 되다가 1.5가 됐으면 증가한 거지. 바로 탈락시켜 주시면은 4번이 정답되는 걸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학평 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쌤이 조만간 이제 3월 학평 총평이랑 그리고 3월 학평이랑 관련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월 학평에 대해서 마인드 세팅이 좀 어때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TCC도 좀 간단하게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좀 잘 봐주시고 그거랑 별개로 계속 하고 싶은 말은 계속 쌤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3월 학평이 수능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사회탐구에서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영수는 쌤이 그걸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니까 그거랑 관련해서는 할 말은 없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스타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 풀이 같은 거에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당연히 있어. 특히 이번에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도표통계 문제가 유독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표통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개념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개념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표통계 문제 4개를 보려다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약간 멘탈이 흔들렸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사실 요 시험 정도에서 한 40점 이상으로 받았으면 굉장히 경축할 만한 결과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40점 미만이 나왔으면 부족한 점이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학평에 점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치지 말고 좀 힘내가지고 3월 학평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계기로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쌤은 조만간 또 본 커리큘럼 그리고 여러 가지 TCC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